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해서는 나토식 핵 공격보다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해 내일부터 경매가 유예됩니다. 대출 이자와 월세, 이사비도 지원됩니다. 백현동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지난 2015년 수감 당시 1년여 동안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편지에서는 김 전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과 백현동 사업을 지휘하고 정 전 실장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소통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자금 조달책으로 지목된 강래구 씨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송영길 전 대표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시아를 중심으로 엠폭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달에만 13명이 감염됐습니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과 미국, 북한에서 굵직한 외교안보 메시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북한 핵공격에 대한 나토보다 강력한 대응을 강조했고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 개발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량 학살과 같은 전제를 달긴 했습니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시사하는 말도 남겨서 여러 파장을 낳고 있는데 오늘 첫 소식은 김정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남북 사이에 핵이 동원되는 전쟁이 벌어진다면 동북아 전체가 거의 제로 변할 것이라며 핵 공격엔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이 준비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술 핵이 배치된 유럽 나토국들의 수준을 넘어선 대응 태세를 밝힌 건데 이른바 한국형 핵 공유나 한미일 3국이 참여하는 안보협의체 구성, 그리고 대량 응징 보복 KMPR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리가 공격을 당하면 100배, 1000배로 때릴 수 있는 그런 KMPR 역량을 확고하게 구축하는 것이 공격을 막는 그런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확장 억제와 별개로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를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탄도 무게만 8톤에 달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를 대표적으로 꼽습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 미사일도 포함되어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과 대량 학살, 전쟁법 중대 위반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렵다며 군사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관련해 살상 무기는 공급하지 않는다는 기존 정부 입장엔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의 동참 요구에 한 발 더 다가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한국이 러시아의 비우호적 입장을 취했다면서 무기 지원은 분쟁에 대한 분명한 개입을 뜻한다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김종우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1호 개발이 예정대로 완료됐다며 조만간 발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아직 우리 군도 갖고 있지 못한 군사 정찰 위성을 갖게 된다면 미국 본토의 군사 시설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이 그 정도로 완성된 기술을 갖지 못했을 거란 시각도 많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적 위협만큼은 그야말로 거침이 없습니다. 군사 정찰 위성을 갖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북한은 군사 정찰 위성 1호 최종 시험을 진행했다며 4월 개발 완료를 예고했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은 2023년 4월까지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은 군사 정찰 위성이 완성됐다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파이 위성으로도 불리는 군사 정찰 위성은 우주 궤도를 돌며 전 세계 어디든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사진을 통해 추정해 볼 때 군사 정찰 위성은 일단 추진체 직경이 2, 3단보다 두꺼운 육각형 모양으로 카메라 2개와 태양 전지판 4개가 달린 300kg급 중형 위성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북한 기술력이 실제 정찰 활동을 하기엔 완성도가 떨어질 거란 평가도 있습니다. 발사 시점은 내주 한미 정상회담 기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 가장 효과성을 따진다라고 한다면은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기 직전인 24, 25일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 아니겠냐. 우리 군은 올해 11월 발사를 목표로 군사 정찰 위성을 개발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주한 미군 사령관은 북한 미사일이 워싱턴까지 도달할 능력을 갖췄다고 미국 의회에서 증언했습니다. Land capability is the greatest threat. Develop capabilities that reach beyond Seoul, Tokyo, Washington D.C. and the 특히 고체 연료 ICBM 개발이 사전 탐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해 위협이 커졌던 걸 인정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우리 외교 정책의 큰 그림을 보여주는 굵직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도 가늠해 볼 수 있는 인터뷰여서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홍현주 기자를 불렀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에는 살상무기 같은 군사 지원은 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원칙이었는데 이게 좀 바뀌었다고 봐야 합니까? 일단 대통령실은요, 전제가 있는 발언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원칙이 바뀐 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나 민간인을 대규모로 공격하거나 학살할 때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기를 지원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윤 대통령도 오늘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군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한 게 아니라 조건을 달아서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 가능성을 언급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전쟁의 양상을 보면 이미 그런 전제 조건들은 충족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 보신 것처럼 러시아 대통령실도 이 분쟁 개입이다라는 입장을 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조금 전 또 이에 대해 반응을 했는데 인터뷰 내용을 다시 정확히 읽어달라면서 윤 대통령이 민간인 공격 등을 전제로 지원 검토를 언급한 것이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예. 분명한 건 그동안의 우리 정부 입장과 오늘 윤 대통령 발언에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기류 변화를 보여왔는데 지난해 윤 대통령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군사적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공급한 사실이 없습니다만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권의 문제이고 사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우크라이나를 우회 지원해왔다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하루에 3,000발 정도 사용되는 155mm 포탄을 지난해 11월 미국에 10만 발 수출했고 최근에는 추가로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또 조금 전에는 3천억 원에 가까운 국산 기관 총탄 430만 발과 전차 포탄 5만 발이 폴란드로 수출돼서 이 역시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작년 10월 인터뷰를 보니까 이건 주권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한다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읽혀지니까 기류가 좀 달라진 건 맞다고 봐야 되겠군요. 아무래도 미국의 요구가 감안됐다고도 봐야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우리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확장 정책이 대응하는 차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러시아의 보복 조치를 감수하고서라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한 안보 협력을 이끌어내겠다. 이런 의지로도 풀이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얻어낼 건 확실하게 얻어내겠다. 이게 이제 안보 협력이라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윤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토에는 미군이 운용하는 전술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데요. 미국은 그동안 한국의 핵 보유와 전술핵 배치를 모두 반대해왔는데 핵을 비롯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움직이는데 우리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한국형 핵 공유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얻어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한민국에 무슨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그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 문안에 이런 안보 협력이 어느 선까지 명시적으로 기입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군요. 그렇습니다. 핵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및 실행, 연합연습 등이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인데요.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지난주 미국을 방문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한미는 이미 미국 핵무기 투발 연습을 함께하는 핵 공동연습에는 합의한 상태입니다. 예, 러시아와 중국의 반발은 좀 슬기롭게 대처를 해야 되겠죠. 예, 홍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예, 전세 사기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재 전세 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2,400여 세대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경매가 유예될 방침이어서 당장은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국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김연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오늘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범부처 TF를 가동했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2,400여 세대 주택의 경매가 유예됩니다.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에게 대출 이자와 월세를 지원하고 공공주택에 입주하면 이사비를 줍니다.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상황이 이르게 된 겁니다. 경매가 진행되는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경매 중단 조치는 극적으로 시행되지만 피해 세입자가 해당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도록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거나 국가가 채권을 회수해 먼저 보상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안은 논의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우선 매수권을 위해선 국회의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세 사기 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피해자에게 혜택이 제대로 가지 않을 우려 등을 따진다는 입장입니다. 공공 매입이라는 의미로 현재 하면 100% 다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 일을 시키는 것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즉각 운영할 방침이지만 이미 경매로 넘어간 주택만 2천여 채로 추산되는 만큼 늑장 대응이란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에는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기 위해서 집을 보러 다니는 경매업자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검침원으로 가장해서 집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하지 말라고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일이죠. 하지만 언제 쫓겨날지 몰라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강석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2개 동 105세대 중 95세대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경매업자들에게 출입을 하지 말라는 호소문이 아파트 입구에 붙었습니다. 피해 입주민들은 첫 경매 날짜가 잡혔을 때 하루 최대 10명의 경매꾼들이 찾아온다고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들은 검침원을 가장해 아파트로 들어오는 경매업자들이나 집 앞에서 SNS로 경매 방송을 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누군가가 막 대문을 두드리고 가기도 하고요. 검침원이라고 해서 문 열어달라고 하기도 하고요. 제발 오지 마세요. 까다로운 정부 지원 절차도 피해자들을 울리고 있습니다. 피해 지원을 받으려면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가 필수적인데 경매에 낙찰되거나 전세 계약 종료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전세금을 받지 못한 경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그 사이 피해자들은 불안한 나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게다가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계약이 종료되지 않아 확인서 발급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주하는 것만으로 피해 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더라고요. 나의 거주지를 뺏겨서 길거리에 놔앉던지. 인천시가 오늘 피해자들의 전세대출 이자를 2년 동안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마저도 피해 확인서가 지원 조건이라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경기도 화성의 동탄 신도시에서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부부가 세금을 내기 어렵다는 메시지만 남긴 채 잠적해서 세입자들은 전세 보전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이 일어나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도일 기자가 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해 11월 보증금 9천만 원의 전세로 입주한 20살 A씨는
오늘 문자 메시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 B씨 부부가 6월부터 세금 체납이 예상된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연락이 끊겼기 때문입니다. A씨는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9천만 원을 모두 떼일까 애를 태웁니다. 보증금 가운데 대출금만 7천만 원이 넘습니다. 저처럼 이제 사회초년생이 그렇게 전세 사기 당하면 목돈도 없고 이리저리 못하는 상황이니까. B씨 부부 측은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소유권을 이전하라고 안내했지만 임차인들은 집값이 전세값보다 더 낮아진 상황에서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1억 3,4천 가는 거를 우리는 저걸 1억 6천에 알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B씨 부부는 동탄과 수원 등지에 오피스텔 250여 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들은 해당 부부를 대신한 공인중개사가 대출이 없어 믿을만하다며 전세 계약을 유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폐업하는 상태.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피해자들의 호소문이 퍼지고 경찰은 어제 B씨 부부를 사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대규모 전세 사기가 일어난 배경은 뭔지, 피해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경제부 백대우 기자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어서 오십시오. 여당에선 문재인 정부 시절 도입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이 이런 사기극에 판을 깔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21대 국회 출범 2달 뒤에 국회 문턱을 넘은 임대차 3법의 핵심은 이른바 계약갱신권 도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값을 4년간 묶어놓겠다 이런 취지였는데요. 그러자 집주인들은 전세금을 미리 올려받겠다면서 앞다퉈서 호가를 올렸고요. 결국 전세 대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파트 전세금이 폭등하자 서민층, 특히 MZ세대와 같은 젊은 층이 그나마 가격이 덜 오른 빌라로 대거 내몰리게 됐던 거죠. 하지만 빌라도 이미 전세값과 매매가가 비슷한 상황까지 올랐기 때문에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그만큼 높아졌고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는 일리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일리가 있다. 자, 그리고 재건축 아파트 2년 실거주 정책, 이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지난 2020년 6월에 도입했던 실거주 2년 의무 조항으로 인해서 소유주들이 자신의 구축 아파트로 대거 이사를 오게 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들은 서울 외곽이나 값싼 근교의 빌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파트 전세값은 이미 너무 높게 올라 있었으니까요. 공교롭게도 최근에 이른바 전세 사기로 문제된 지역 대부분이 대개는 이런 범주에 속하는 그곳들입니다. 등록 임대사업자를 축소한 것도 문제가 있었다. 이건 어떻습니까? 예, 그 대부분 비슷한 시기에 도입된 정책들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2020년 710 대책을 통해서 4년 단기 임대사업과 아파트 8년 장기 임대사업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임대보증보험에 의무 가입된, 그러니까 싸고 안전한 민간 임대주택이 줄어들게 되면서 불투명하거나 아슬아슬한 갭 투자를 하던 집주인 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진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세 대란이 내몰린 힘겨운 입주자와 또 전세의 허점을 노리는 위험한 집주인을 한 곳에 결집시킨 셈이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과거 정부 탓만 할 수는 없고 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요? 예, 일단 피해자들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경매 중단 조치는 다행스럽게도 당장 내일부터 시행이 되는데요. 다만 상담 인력 배치나 법률 비용을 지원하는 이와 같은 경우는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또 40대 미만 피해자들에게 1년 동안 월간 최대 4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한다는 인천시의 방안 역시도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월세집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반론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는 다 세금이 투입될 문제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겠죠. 어쨌든 피해자들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 대한 우선 매입권, 먼저 살 수 있는 권리를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이제 바로 그런 맥락이겠군요. 예, 맞습니다. 그 피해자들은요, 늘어난 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당장 먹고 살 돈도 없다면서 전세비 전액 보장과 함께 자신들이 거주하던 집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 매입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인 간의 거래를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만큼 관계부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현행법으로는 보호의 한계가 있으니까 특별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가능한 얘기인가요?
말씀하신 대로 특별법을 만들어서 금전 압박을 받는 피해자들을 국비로 먼저 지원하고 추후에 구상권을 청구하자 이런 주장들인데요. 이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액의 세금이 투입되니까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또 범죄 피해액을 정부가 대신 갚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는 있는 만큼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요, 내일 오전에 당정 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더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일단 경매 중단 조치는 취해졌으니까 내일 당정 협의에서 추가 대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지켜보죠. 예, 벽대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옹벽 아파트로 알려진 백현동 아파트 인허가 의혹은 대장동 사건에 버금가는 의혹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에는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인물이었던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정리하자면 김 씨가 성남시에 로비를 해서 내줄 수 없는 허가를 내줬다는 것이고 이 대표와 김 씨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특히 김 씨는 당시 옥중에 있어서 로비를 할 처지도 그리고 사업에 개입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는데 저희가 김 씨의 옥중 편지를 입수했습니다. 이 편지들에는 김 씨가 백현동 사업을 깨알같이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먼저 김도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씨가 성남시 공사 비리로 구속 수감된 2015년 4월부터 1년 동안 지인 A 씨에게 쓴 편지입니다. 10여 차례에 걸쳐 보낸 총 18장 편지에는 김 씨가 옥중에서 백현동 사업을 직접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016년 1월 편지에서는 사업 시행자인 정모 회장이 지구단위 신청도 안 했는데 진행 상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다른 편지에는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처음 도입돼 시간이 꽤 걸린다며 인허가 과정을 혼이 꿰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 등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측근이 수차례 면회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정 실장이 다음 주 접견 뜻을 전했다. 2층 정이 오면 사안별로 모든 문제는 출소 후에 결정하자고 할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2층 정은 당시 성남시청 2층에 사무실이 있던 정진상 정책비서관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6년 1월 25일 편지엔 정 실장과 고 전영수 전 비서실장 등 3명이 면회왔다며 골치 아픈 일에 대한 의견을 들으러 온 느낌이라 준비한 얘기를 해줬다고 적었습니다. 지구 단위가 정 회장이 제출한 것처럼 될 수 있지만 지난번 접견 때 정에게 의중을 물어봤다는 대목도 있는데 면회온 정 전 실장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백현동 용도 상향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환경 영향 평가는 모두 김 씨가 옥중에 있을 때 진행됐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김인섭 씨의 이 편지에는 이재명 대표를 암시하는 사장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면회온 사실을 지인에게 전하면서 사장, 즉 이 대표가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잘 알고 있다는 취지로 편지에 썼습니다. 검찰도 김 씨가 옥중에서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와 소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과 고 전영수 비서실장이 면회를 왔었다고 A씨에게 언급한 2016년 1월 25일 편지. 김인섭 씨는 두 사람과 장시간 얘기했다면서 사장이 재판 초기부터 끝까지 모두 파악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장이 당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석하는 것 같다며 걱정 말고 출소 때까지 건강 챙기라고 전했다고 적었습니다. A씨 등 관련자는 사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은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사장. 2층, 그다음에 예. 뭐 술집에서 이야기할 때는 회장. 이재명 맞습니다. 김 씨는 당시 성남시 빗물 저류조 공사 비리 사건에 연루돼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상태였는데 이 대표가 김 씨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정 전 실장과 자신의 비서실장 등을 통해 소통해온 셈입니다. 이는 2010년 이후 이 대표와 교류가 끊겼다던 김 씨 주장과 배치됩니다. 나는 실에 있는 거 같은 건 몰라서 2010년도부터는 거의 배제된 상태인데.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 당시 김 씨와 소통한 정황이 하나둘 쌓이면서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도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2016년 1월 25일 편지에 김 씨가 옥중에서 백현동 사업을 직접 챙긴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2대 표가 김 씨 옥중에서도 정전 실장과 백현동 사업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핵심 인물인 강래구 씨를 사흘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검찰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강래구 씨가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캠프에서 활동하면서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서 돈봉투 살포를 주도했다는 건데요. 검찰은 이 밖에도 강 씨가 공기업 감사로 재직할 당시 사업가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 살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강래구 수자원공사 감사. 검찰이 지난 16일 강 씨를 소환 조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를 상대로 송 전 대표가 돈봉투 살포 과정을 보고받거나 직접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가 조금 성만이 형이 준비해 준 걸 가지고 인사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잘했네, 잘했어 막 그러더라고. 검찰은 강 씨가 2019년 12월부터 수자원공사 감사로 재직하면서 각종 청탁과 함께 사업가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 중 일부가 돈봉투로 뿌려졌는지 등을 조사해 이르면 이번 주 강 감사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송 전 대표가 돈봉투와 별개로 직접 조달한 걸로 의심되는 추가 자금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영길이 형이 어디서 이제 구했는지 그런 건 모르겠지만 내용은 모르고 많이 처리를 많이 했더라고.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는 당시 송영길 캠프 경선 자금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보셨듯 검찰의 돈봉투 수사가 당시 송영길 캠프 관련자들로 확대되고 있지만 파리에 머물고 있는 송 전 대표는 오는 주말 기자회견을 예고한 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의원들이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고 귀국을 압박했습니다. 제명과 탈당이 언급될 정도였는데요. 친명계에서 나온 말이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보도에 정민진 기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80여 명이 참여한 더민초와 50여 명이 모인 더미래가 잇따라 집단 성명을 내고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습니다. 조속히 귀국하여 사건의 실체를 밝혀주십시오. 당이 위기입니다. 본인이 당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의원들에 대해 탈당 공고, 출당 조치를 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하다. 비명계 최고위원들도 송 전 대표가 직접 사퇴를 수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주의를 더 이상 후퇴시키지는 말아주십시오. 무책임한 태도를 지켜보며 당원과 국민은 당혹감과 실망감을 송 전 대표를 제명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귀국을 거부하면 출당이나 제명해야 한다고 했고 호남 출신 초선 의원도 탈당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송 전 대표는 예정대로 22일 회견에서 밝히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친명계 의원들의 안일한 상황 인식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실무자들의 차비, 진짜 소위 말하는 기름값, 식대 이런 정도 수준이거든요. 사실. 50만 원은 사실 이게 이 한 달 밥값도 안 되는 돈이긴 하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정성호 의원은 실언이라고 사과했지만 장 최고위원은 아무 입장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쓴 책이 논란을 낳았죠. 관련해서 부 전 대변인이 경찰에 소환됐는데 자신은 천공이 관저에 다녀갔다고만 했을 뿐 의혹은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부 전 대변인 책으로 인한 논란에 정치권은 떠들썩했고 경찰은 영화 2,000편 분량에 해당하는 영상 확인 작업을 벌였지만 천공은 확인되지 않았죠. 여러분은 오늘 부 전 대변인이 한 말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종원 기자입니다.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이 명예훼손 혐의 피의자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역술인 천공이 청와대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발당해 조사를 받는 건데 자신은 천공 개입 의혹을 제기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관저 개입 의혹도 제가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저는 그냥 다녀갔다라는 정도만. 부 전 대변인은 2월 출간한 책에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천공이 서울 한남동 공간을 다녀간 사실을 나에게 알렸고 군 당국에도 보고가 됐다고 썼습니다.
부 전 대변인 책 내용이 공개되자 야권에서 천공의 국정 개입을 밝히라며 CCTV 공개를 요구하는 등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결국 경찰이 확인 작업에 나섰고 10일 육군 참모총장 공간에 설치된 CCTV의 지난해 3월 한 달치 영상, 영화 2,000편 분량을 분석한 결과 천공의 모습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부 전 대변인이 책에서 언급한 남영신 전 육군 참모총장도 천공 관련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월 국회 국방위에서 밝혔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부 전 대변인을 한 번 더 불러 조사하고 핵심 인물인 천공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초여름 더위가 예보돼 옷을 가볍게 입었는데도 강렬한 햇살에 땀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영월이 30도까지 오르는 등 전국이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중부지방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남부지방은 30도가 넘는 한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반소매 옷을 입은 시민들이 한옥마을을 둘러봅니다. 따가운 햇볕까지 내리쬐며 한여름처럼 덥습니다. 반팔 반바지를 입어도 굉장히 더워가지고 카페에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양산과 선글라스로 해를 가리고 얼음이 든 음료까지 마셔보지만 쉽사리 더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여름 날씨 같고요. 그래서 오늘 아이스 커피를 2잔째 먹고 있어요.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강원 영월이 30도까지 치솟았고 서울 28.4도, 대전 27.9도 등 초여름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어제까지는 좀 쌀쌀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확 풀리면서 조금 더 덥고 바람 안 불면 진짜 땀 흘릴 정도. 중부지방은 내일 비가 내리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남부지방은 내일 낮 기온이 경주가 31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부터는 낮 최고 기온 25도 안팎의 평년 기온을 회복해 때이른 더위가 한풀 꺾일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원숭이 두창에서 이름이 바뀐 엠폭스가 전 세계적으로 감소 추세지만 아시아를 중심으로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13명이 추가됐는데 모두 국내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역사회 감염을 통한 토착화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자는 2명이 더 추가돼 모두 18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13명이 국내 감염으로 지역에 상관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모두 최근 12일 사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특정한 고위험의 행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익명으로 만남을 갖는다든가. 엠폭스는 세계적으론 감소세인데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에서만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8명이던 일본의 확진자는 올해 벌써 100명을 넘었고 대만도 최근 국내 감염이 늘고 있습니다. 일본과 동아시아 여행객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이 엠폭스를 의심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도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은 토착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토착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완전히 박멸이나 없애는 과정은 조금 어려울 거고. 질병청은 지난 13일 위기 경보를 주의로 격상하고 모르는 사람과 성접촉 등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출근길 2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난 음주운전자가 사고 현장에 되돌아와서 주변을 살피는 모습이 CCTV에 남겨졌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구조 조치를 외면한 거죠. 뺑소니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친 승용차가 골목길로 달아납니다. 3분 뒤 사고를 낸 승용차가 현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건너편에서 1분여 동안 지켜보더니 도로에 쓰러진 피해자를 외면한 채 또다시 달아납니다. 음주운전을 한 20대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사람을 친 줄 몰랐다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 잠깐 보고 도망간 거죠. 처음에는 사람 친 건지 잘 몰랐다 그랬는데 알았던 거죠. 그걸 보면. A씨는 한 달 전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사고 당시엔 보험기간이 끝난 무보험 상태였습니다.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향하던 A씨는 죄송하다면서도 두 차례 달아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현장 다시 돌아오셨던데 왜 구호 조치 안 하셨어요? 사고를 당한 20대 새내기 직장인은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동생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분이 그냥 죄송하다는 말로 한마디 말로 될 것 같으면은 법원은 오늘 A씨가 달아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직원들에게 200억 원이 훨씬 넘는 휴가 숙박비를 꼼수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휴가 숙박비는 복리후생비에 포함돼서 공시가 되어야 했을 부분인데 누락됐습니다. 만약 공시를 했더라면 이명박 정부 당시부터 이어져 온 이 공공기관 개혁을 통해서 폐지되거나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컸겠죠. 한수원은 실수로 누락됐다는 입장입니다만 내부 문건을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송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연중 휴양소와 효드림, 한수원 직원들이 예약할 수 있는 숙박시설 예약 사이트입니다. 1회 한도는 25만 원으로 연간 2회까지 1인당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은 예산상 복리후생비가 아닌 사유지 임차료에 포함됐습니다. 사실상 직원 복지지만 외부에 공개하는 복리후생비에서는 빠진 겁니다. 연평균 40억 원씩 최근 6년 동안 238억 원을 이렇게 썼습니다. 한수원 측은 지방 이전 후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시작된 사업이고 이후 공교롭게 공시가 누락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최초에 이벤트성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그때 이제 타이밍을 놓치게 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담당자가 제도 설명을 하며 내부망에 올린 글을 보면 외부 유출 시 문제가 될 사항이 포함됐다며 이틀만 게시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허위 공시임을 알고도 바로잡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장기간 고의적으로 공시를 누락하면서 복리후생비를 꼼수로 지급한 것이라 도덕적 해이가 대단히 심각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수원 측은 취재가 시작되자 공시를 바로잡고 제도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 대형 중장비 부품 속에 100억 원대 필로폰을 숨겨서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에 수감 중인 조직폭력배 출신 총책이 배후였는데요. 수감 중에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김승동 기자입니다. 외국인 남성이 커다란 상자를 들고 걸어갑니다. 경찰이 상자를 확인했더니 톱니바퀴 모양의 기계 부품 안에서 필로폰 덩어리가 나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경찰 조사 결과 나이지리아 국적의 이 남성은 필로폰 유통 중간책이었고 2년 전 필리핀 이민국 수용소의 폭행 혐의로 수감된 전직 조직폭력배 A씨가 국제 화물로 마약을 공급했습니다. A씨는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한 수용소의 환경을 악용해 SNS에 고액 아르바이트 글을 올려 국내 판매책을 모집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해 5월부터 멕시코산 필로폰 3.5kg, 116억 원어치를 국내에 유통시켰습니다. 판매책들이 잠적, 도주, 자수할 것에 대비하여 신분증 등 개인 정보를 확보하고 1,000만 원까지 보증금을 확보하는 등 조직을 장악. 경찰은 마약 유통책과 투약자 등 58명 가운데 23명을 구속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A씨의 국내 송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대표적인 서민술 소주 가격이 다시 들썩일 조짐입니다. 이 주원료가 되는 주정을 비롯해서 원재료들이 큰 폭으로 뛴 탓인데요. 정부 제동에 당분간 가격 인상은 없다던 주류업계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고깃집. 손님들이 모여 앉아 잔에 소주를 채웁니다. 이 고깃집의 소주 한 병 가격은 5,000원. 지난해 4,000원에서 1,000원 올린 뒤로는 판매량이 전 같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뜸했죠. 어차피 뭐 담배값으로는 뜸했지만 담배 덜 피우듯이 처음에는 안 온다가 이제. 소주 한 병에 6,000원을 받는 식당도 심심치 않게 보이는 상황. 이제는 소주 7,000원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주의 원부자재 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난 2월 병값이 오른 데 이어 원가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주정값도 어제 인상됐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인상인데다 인상폭도 20년 만에 최대입니다. 주정은 타피오카를 증기에 쪄서 만드는데 타피오카와 에너지 가격 둘 다 오른 탓입니다. 주류업계는 당장 가격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도 뭐 회사고 기업인데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게 목적인 거고 그럴 거 아니면 안 올리면 그냥 그걸 다 안고 가야 되는데. 국세청이 주류업계에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가격을 최대한 누르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가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 부담을 기업에 전가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은 4.19 혁명 63주년 되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도 4.19 국민묘지를 찾았는데 피로써 지켜낸 자유민주주의가 사기꾼에 농락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장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황선영 기자입니다. 기념식장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도 악수했는데 별다른 대화 없이 반갑습니다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윤 대통령은 4.19 정신이 국민의 삶에도 깊이 스며들게 하겠다며 피땀으로 지킨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을 작심 비판했습니다. 허위 선동, 가짜뉴스, 협박, 폭력 선동, 민주적 의사결정 시스템을 왜곡하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독재와 전체주의 편을 들며 민주주의와 인권운동가 행세를 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사기꾼으로 지칭했고 돈에 의한 매수로 민주주의가 도전받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돈에 의한 매수로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의 농락당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특정 사안이라기보단 일반적 현상을 언급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연설을 지켜봤습니다. 행사 이후 이 대표는 SNS에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며 윤 대통령의 기념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국민의힘이 이딴 실언으로 논란이 된 김재원, 태영호 최고위원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광훈 목사 발언으로 비난을 받은 김 최고위원에게는 자진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데 4.3 발언과 김구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태영호 최고위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송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재원 최고위원의 자진 사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우리 당이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라든가 이런 데 어긋난다면은 또 어긋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 최고위원의 사퇴를 통해 당 지지율 하락을 막겠다는 건데 논란이 된 발언이 나온 지 이미 한 달이 넘어 실기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근신하며 외부 활동을 중단한 김 최고위원도 거취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물러나지 않을 경우 탈당 권고 이상의 중징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자진 사퇴만이 당도 살고 본인도 사는 유일한 길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딴 막말 논란에 빚은 태영호 최고위원도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기류입니다. JMS 막말에 이어 그제는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통일전선 전략에 당했다고 주장했다가 김기현 대표로부터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여당은 이르면 다음 주 당 윤리위원회를 열고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밥 한 공기 다 먹기 제안으로 당 민생특위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은 조수진 최고위원은 징계를 피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1000여 곳이 넘는 전 세계 자동차 기업이 참여하는 상하이 모터쇼가 개막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기차 최대 판매국인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한 중국과 해외 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박상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로 4년 만에 열린 상하이 모터쇼. 단연 전기차가 대세입니다. 전기차 시대로 넘어오면서 내연기관차에서 밀리던 중국 전기차 기업들의 반격이 거셉니다. 전기차 세계 판매 1위인 비아디는 다양한 전기차를 앞세워 입지를 다졌고 웨이라이와 리샹 등 중국 업체들도 새로운 전기차를 선보였습니다. 作为新能源汽车的领导者，截止3月底，比亚迪已经累计交付超过了390万辆新能源车。 중국 업체들의 추격에 전통 내연기관 강자들도 새로운 전기차로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벤츠는 가장 비싼 SUV 전기차를 공개했고 폭스바겐과 BMW, 포드, 혼다 등 대형 완성차 업체들도 수십 종의 전기차를 공개하며 중국 업체와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최신형 전기차와 중국 전용 모델 생산 계획까지 밝히며 한동안 부진했던 중국 시장 만회에 나섰습니다. And we will develop China-specific electric models based on Kia's dedicated EV platform and research finding of the China Advanced Digital Research Institute. 지난해 중국에서 판매된 전기차는 507만 대로 글로벌 판매량의 60%가 넘을 정도로 중국 시장이 큽니다. 전기차 시장 재편을 예고한 중국 시장에서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의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중국 베이징의 한 병원에서 큰 불이 나 29명이 숨졌습니다. 이 사람들이 사다리 등을 이용해서 탈출하는 상당히 위태로운 모습도 SNS 등을 중심으로 전해졌는데요. 중국 인터넷에서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대부분이 삭제돼 논란입니다. 당국이 사회 불만으로 확대될 수 있다며 취한 조치로 보입니다. 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커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이 침대 시트로 만든 밧줄을 창문 밖으로 떨어뜨려 탈출을 시도합니다.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에 매달려 구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베이징 펑타이구에 있는 한 신경외과 병원에서 어제 오후 1시쯤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他走几十年路他也不会绊倒，但是偶尔发生了一次，它属于意外事件。 환자와 의료진 등 140여 명은 필사에 탈출을 했지만 29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친 39명 가운데 고령의 입원 환자가 많아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经转院救治无效，29人遇难，其中26人为住院患者1名护士、1名护工、1名患者家属。 경찰은 병원 입원동 내부 공사 작업을 하다 불이 난 것으로 보고 병원 원장과 공사 관계자 등 12명을 붙잡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에 올라온 화재 당시 영상과 사진, 언론인들의 글과 검색어 등이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네티즌들은 사회 불만을 우려한 중국 당국의 의도적인 조치로 보고 비판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이 노벨상과 함께 세계 3대 문학상으로 꼽히는 부커상 최종 후보로 천명관 작가의 소설 고래가 올랐습니다. 출간 19년 만에 빛을 발한 건 번역의 힘도 컸다는데요. 작가의 소감을 이정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영국 최고권위 문학상 부커상 인터내셔널 부문 최종 후보가 호명됩니다. We have Whale by Cheon Myung-kwan, translated from Korean by Chi Young-kim. You've never read a plot like it. Just read it. 심사위원단은 독자를 이야기의 에너지에 휩쓸리게 만드는 작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세 여성의 거친 삶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그린 소설 고래는 2004년 출간됐습니다. 그동안 중국과 일본, 프랑스어 등으로 번역됐지만 영어 번역본이 출간된 건 올해 초. 19년 만의 낭보에 작가는 독자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내 상상력과 나의 세계에 동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위안이 되고 고마운. 후보에 오른 이유로는 한국 문학의 높아진 위상과 번역의 힘을 꼽았습니다. 번역자분이 작업을 정말 잘 하셨구나. 번역상 같은 개념도 있는 거잖아요. 만만치 않은 작업이었을 텐데 정말 치아를 해줄 만한 일. 김지영 번역가는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를 영어로 번역해 맨 아시아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김 번역가는 더 많은 독자들이 고래를 접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고래가 부커상을 받을 경우 2016년 한강의 채식주의자에 이어 두 번째 수상입니다. 최종 수상작은 다음 달 23일 발표됩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세상을 하직하기로 마음먹은 남자가 자신을 묻어줄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번번이 거절당하다 마지막으로 그의 차에 오른 노인이 이야기를 꺼내죠. 노인은 지친 삶을 끝내려고 체리나무에 올라갔다가 탐스러운 체리 하나를 먹었습니다. 그러고는 나무에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노인이 물었습니다. 봄날 체리 맛을 포기할 수 있느냐고. 사내의 삶도 그렇게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물었습니다. 산타 할아버지는 몇 살인가요? 노인이 답했습니다. 아빠 나이와 동갑입니다. 나는 부자 아버지를 잘 만난 건가요? 라는 질문엔 아버지는 잘 만나고 잘못 만나고가 없습니다. 주어진 운명일 뿐이라고 했죠. 조광현 할아버지는 은퇴 후 18년 동안 삶의 지혜가 담긴 답변으로 누리꾼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늘 젊은이들을 위로하고 북돋았던 골방의 현자였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귀향의 꿈에 부풀었습니다. 숲을 가꾸며 시를 쓰고 싶다. 마을 공동체 복원에 참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 문재인 대통령은 아예 잊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면 그냥 잊혀진 사람으로 그렇게 돌아가고 싶고요. 그런데 귀촌 넉 달 만에 윤석열 정부를 향해 남북 군사 합의를 존중하라고 했습니다. 걸핏하면 합의를 깬 북한에게 항의 한 번 제대로 못했으면서 말이죠. 풍산개는 키워준 것을 고마워하라며 파양해서 쿨하게 처리했습니다. 소통하지 않는 정치는 국민을 힘들게 한다는 말은 누구에게 한 건지 헷갈렸습니다.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지 말라고 꾸짖은 것도 듣기 거북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을 잇따라 접견하다 구설수에 오르자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급기야 퇴임 1년도 안 돼 영화를 찍더니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뭘 그리 많이도 성취했기에 50년 간다던 정권을 5년 만에 내준 건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끊임없이 나를 현실 정치로 소환하고 있어서 잊히고 싶다는 꿈이 깨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고 나서며 잊을 수 없게 만든 건 또 누구였습니까? 이쯤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무게감은커녕 말의 앞뒤 맥락조차 이해하기 힘들 지경입니다. 정신승리를 자신에게 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스티슨 기억에 당의정처럼 달콤한 설탕을 입히곤 합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은 한 정파의 수장을 넘어서 나라의 원로, 큰 어른이죠. 퇴임 후 김대중 대통령은 어른답게 말했습니다. 은퇴한 대통령으로서 말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 좋지 않다. 물러난 사람은 분수를 지켜야 한다고 말이죠. 4월 19일 앵커의 시선은 어른이 필요합니다. 였습니다. 오늘 낮에는 좀 더우셨죠? 서울을 비롯한 중부 내륙 곳곳이 30도 가까이 올랐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이었는데요. 내일은 이 같은 초여름 날씨가 남부 지역에서 나타나겠습니다. 대구가 30도까지 치솟겠고요. 광주는 27도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반소매 차림도 괜찮겠습니다. 반면 중부 지역은 서울이 19도, 청주와 대전은 25도 등으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이 흐리기 때문인데요. 한때 이슬비가 내리기도 하겠습니다. 중부 지역에서는 작은 우산 하나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비 소식은 없지만요. 아침까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모레부터는 보통 이맘때에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4월 19일 수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